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생법원에서 근무할 때 항상 느끼던 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다수 당사자의 그 피해 구제가 사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서 이제 다수 당사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도산 절차를 이용해서 좀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피해 구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다수 당사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진행의 결과로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그리고 델리오 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인베스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관계사라고 할 수 있죠. 하루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고, 델리오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뭐 여러 그 채권자들 중에 일부는 저희 로집사의 업무를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다수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채권자들을 수임하는 게 저희 목적이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많은 채권자들을 수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방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저희랑 뭐 그 피해자분들 중에 한두 분이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으면 제보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에서 지금 저희를 로집사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 운영자와 거의 동일시 여기는, 그러니까 운영자와 운명을 비슷하게 했던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다단계 사건이나 이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그 형사 사건과 그리고 도산 사건 혹은 민사 사건 이런 걸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협의회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방장이라든지 그런 SNS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 방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까지도 미리 정해놓은 그런 금융범죄 사기단도 있었습니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지금 뭐 피해자 방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운영진을 믿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파산 절차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투명하게 그 회계 장부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거래가 다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방장이나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피해자 방에 있는데 거기서 댓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뭐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저는 운영진하고 동일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리딩방에서도 뭐 수익 인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 빼고는 대부분 바람잡이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피해자 방에서 저희 로집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을 하지 말고 그냥 기존의 가해자인 운영진이나 회사하고 협상해서 일을 처리하자라고 주장하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운영진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운영진하고 되게 가까운 관계에 있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사실 뭐 아파트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조합장들을 하려는 이유도 본인의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SNS상에서 하루 인베스트 피해자 모임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델리오 피해자 방에서 저희가 정보를 올리면 대부분 저희를 비난합니다. 근데 비난하는 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잘 나가는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들 그런 분들에게 뭐 호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의민자 분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나 운영진이 했던 어떤 거래 행위는 결국은 파산 절차에서 어떤 부인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당하지 않은 채권이라는 식으로 부인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수임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엄격하게 채권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뭐 고액 채권자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뭐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만약에 안다면 명확하게 뭐 적어도 같이 하기가 어려우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최소한의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많은 피해자들을 이제 수임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종류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운영진과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파산 직전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부 거래를 다 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채권자들과 그리고 은닉된 자산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닉된 자산을 찾거나 그리고 부인권 행사하는 것은 사실 수백 건에 이르거든요. 저는 뭐 심지어 1,000건 정도도 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생법원에 명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한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은 파산관제인이 보조인을 두고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산관제인 손발이 돼서 직접적인 법무법인이 다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많이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저희 법무법인도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열심히 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파산재단을 많이 올리면 저에게 수임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저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뭐 운영진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그 요즘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이 다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를 비난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혹시 뭐 운영진과 가까웠던 직원이던가 가족 친지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파산 출금 정지 이전에 모든 자산을 다 전부 다 뭐 다 회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파산 선고 전에 회수를 해서 뭐 파산이 선고돼서 다 밝혀지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인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은닉재산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채권자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법무부 로집사는 이제 가상자산에서도 전문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법학회를 창립해서 한 5년간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에서 국경을 넘어선 그런 결제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전하고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나 USDC로 수익률을 결제하는 옵션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걸 할 수 있는지 협업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채권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에서 방준호에게 위탁 운용을 맡긴 FTX 파산 채권의 회수입니다. 이게 정말 큰 돈이고요. 이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파산 절차가 성공적인지 아니면 뭐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지가 지금 결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거액이 된 파산 채권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방준호가 FTX 파산 이후에 자산을 이제 고객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생기니까 그 당시 가격의 35% 가격으로 그 영국계 부실채권 투자 회사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 홀딩스와 자신의 파산 채권을 양도하는 어떤 MOU 혹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제 기사에 되어 있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스발바르 홀딩스가 뉴욕주 법원에 파산 채권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스발바르 홀딩스에게 파산 채권이 전부 다 건너가면 정말 큰 자산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 국제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저희가 저희 수임한 채권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법무법인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리고 파산관계가 협조를 해서 지금 방준호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방준호에게 지금 접견도 지금 이번에 가면 6번 정도 가는데요. 그래서 정말 형사 사건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에게 모두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 파산 선고입니다. 이 파산 선고가 기초가 되어야 파산법상의 강력한 계약 거절, 영어로 말하면 리젝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자에 불과한 스발바르 홀딩스에게도 부인권, 프리퍼런스 액션을 취해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것이 지금 채권자들 위한 그 뭐 법무법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델리오나 저희가 하루인베스트를 같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수임을 했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산 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는 것이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채권자로 들어오는 걸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준호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하루인베스트 채권자뿐만 아니라 델리오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채권을 파산재단을 최대화하기로 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방준호가 막 파산이 되면 거기 회계장부에 따라가지고 공정하게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버에 전송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하루인베스트에서 하루 유나이티드를 거쳐서 뭐 방준호에게 건너간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 액수, 그리고 델리오에서 트라우마 인포텍을 거쳐서 방준호에 간 가상자산의 개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분명하게 아마 분배 비율이 정해질 것이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변호사법상의 이해 충돌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파산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
저는 이제 이런 다수당자의 피해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논리적인 그런 게 다 이해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일부의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를 통하지 않고 운영자, 그 가해자와 직접 협상을 하거나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유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든 공정한 분배를 하는 파산 절차를 반대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뭐 반대하는 뭐 피해자 방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들의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면서 파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지만 파산 관제인이 결국 파산 법원의 그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전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파산 법원이 결정을 할 것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채권자 대리를 하지만 어떻게 그것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임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채권자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해자들과 관련된 채권자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은닉된 자산을 찾고 하는 거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강준호 씨에 대한 그 선처 탄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준호와 대표이사로서 방준호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선처 탄원서를 형사사건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가 뭐 방준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든 렘마 테크놀로지와 방준호의 파산 채권을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 파산 선고가 이루어져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채무자 본인, 방준호 본인, 렘마 테크놀로지 대표이사인 방준호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KYC도 뭐 여러 가지 뭐 FTX 채권자들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는 FTX에서 100% 범위 내에서는 파산 채권을 분배할 것이고 KYC는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2025년 올해 6월 2일까지는만 가능하고 그 이후가 되면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이제 배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3월부터 배당이 돼서 아마 6월까지 최후 배당이 될 때까지 KYC가 다 완료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배당에서 제외된 다음에는 아마 이미 그 소를 제기할 대상이 전 세계인 사람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방준호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엄벌 탄원서도 쓰고 했지만 그걸 바꾸어가지고 선처 탄원서를 쓰고 방준호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 영상이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읽혀지고 뭐 다르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수임을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노력을 법무법인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방준호 채권을 다 가져와서 이걸 그 각각의 채권자별로 잘 파산관계 주도하에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준호의 채권자는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조사하는 것도 파산관계인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뭐 채권 신고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방준호의 채권자로서도 지금 뭐 파산관제인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영상 보시는 저희 수임자분들께서는 뭐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제출한 파산 선처탄원서에 사인을 해주셔서 그 저희가 원활하게 방준호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